저녁은 고양이처럼 조용히 어느새가 불쑥 다가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창밖은 흐린 12월답게 칙칙했지만 여전히 밝았는데 이제는 맞은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하나둘 켜지고 거리 아래는 반짝이는 장식등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도시가 새해맞이 준비에 한창이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폈다. 오늘 할 일은 모두 끝났다. 이제 노트북을 끄고 자신을 위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 딸 민서는 주말을 친정, 그러니까 남편의 부모님 댁에서 보내기로 했고 남편 준호는 아침 일찍 또다시 출장길에 올랐다. 친구 예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차 한잔하며 수다라도 떨까 싶었지만 예진은 아침 일찍 진작에 이 눅눅하고 우중충한 도시를 벗어나 시골 부모님 댁으로 떠났다. 아이가 없는 친구는 며칠 전 남편이 다시 장거리 운전에 나선 틈을 타 시골로 내려간 것이다. 수지는 생각했다. 예진이 화물차 운전사와 결혼하다니 절반은 이별 속에 사는 셈이다. 준호는 그저 이틀이나 사흘 정도 비우는 게 전부인데도 벌써 허전하고 외롭다. 그런데 그들은 반달 넘게 서로 못 본다니 수진에게 그런 삶은 도저히 맞지 않았다. 물론 예진은 남편의 부재에 익숙하다고 말하곤 했다. 서로 질릴 틈도 없어. 그게 좋아 하며 웃던 친구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렇다. 사람마다 맞는 방식은 다른 법. 하지만 이번 출장은 너무 때가 안 좋았다. 내일은 결혼기념일이었다. 그저 그런 날도 아니고 바로 크리스탈 결혼기념일. 부부가 된 지 15주년이었다. 남편을 떠올리며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최근 통화 목록에서 준호의 번호를 눌렀다. 그는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다. 여보, 보고 싶었지?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눌린 듯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준호야 나야. 수지는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어딘가에서 남편이 출장 숙소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을 모습이 그려졌다. 응, 많이 보고 싶어. 우리 기념일에 네가 멀리 있어서 아쉬워. 괜찮아 수진아. 우리 주말에 같이 휴양지라도 다녀오자. 그때 편히 쉬고 기념일도 제대로 챙기고. 지금은 말인데 여기 룸메이트가 자고 있어서 아침에 다시 전화할게. 응? 그의 말투는 어딘가 급해 보였다. 수지는 느꼈다. 어쩐지 남편이 통화를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있는 숙소에 어떤 사람들이 묵고 있는지는 그녀로선 알 길이 없으니 조용히 통화를 마쳤다. 딸아이와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 별일 없는 걸 확인한 후 수지는 가까운 마트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미 마트 안은 다양한 연말연시 장식들로 한창이었다. 준호가 돌아오면 깜짝 놀랄 거야. 완전 새해 분위기 가득한 집이 되어 있을 테니까. 수지는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며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릉덩이를 피해가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친구 예진의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무심코 창문을 바라본 그녀는 뜻밖의 장면에 발걸음을 멈췄다. 예진네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 돌아왔구나. 나중에 집에 오는 길에 잠깐 들러야지. 우리 좋아하는 케이크나 사가서 수다 떨자. 마트에서 수지는 오랜 시간 구경했다. 그녀는 반짝이는 장식등, 예쁜 트리 장식, 크리스마스 리스를 몇 개와 창문에 붙이는 귀여운 스티커들을 골랐다. 마음에 드는 게 더 없었기에 간단히 디저트 코너로 향했고 마음에 드는 케이크를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예진의 아파트 앞에 이르렀을 때 수지는 먼저 전화를 걸까 하다가
생각을 바꿨다. 서프라이즈로 가자. 마침 누군가가 건물에서 나오는 틈을 타 수진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고 익숙한 층으로 올라가 예진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상상했다. 얼마나 놀라고 반가워할까. 현관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놀랍게도 준호였다. 그는 예진 남편이 입던 극세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순간 그의 몸이 굳었다. 그리고 수진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안쪽 방에서 익숙한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거기 있었구나. 배달 온 거 맞아? 샴페인 제대로 왔어. 마침내 모든 상황이 이해된 순간 수진은 뜻밖에도 침착하게 마치 이 모든 일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준호야, 그래. 예진이는 원래 이런 유치한 애칭 좋아했지.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방해는 안 할게. 그런데 그 가운 좀 크지 않니? 수진은 엘리베이터를 부르려다 말고 돌아섰다. 그러나 준호는 그녀를 따라 나왔다. 그녀가 들고 있던 장식이 담긴 쇼핑백을 덥석 붙잡고는 마치 속죄라도 하려는 듯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다. 잠깐만, 수진아,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이건 그런 게 아니야. 진짜야.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수진의 귀에 닿기 전에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그 특유의 냉소 섞인 미소로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샤워하러 왔다고 그래. 친구 아내네 집에서 남편 가운 입고 말이지. 출장 간다고 나갔다가 저녁엔 여기 있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감탄스러울 지경이야. 제발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내가 가게 해줘. 그때 안에서 예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틀에 기대선 그녀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다. 누가 널 부르래? 너야말로 뭐 하러 남의 집 문 앞에 이 밤중에 서 있냐? 드라마나 보지. 다른 사람들처럼. 오지랖도 넓지. 진짜 웃겨. 수진아, 넌 항상 멍청했어. 그녀의 말투는 싸늘했고 그 속에는 수십 년 쌓인 질투와 비아냥이 서려 있었다. 수진은 조용히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그녀가 들고 있던 쇼핑백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바닥으로 떨어진 그 안에서 형형색색의 장식, 크리스마스 구슬, 그리고 케이크가 쏟아졌다. 마치 모든 환상이 한순간에 깨지듯이. 잘 어울리네. 둘이 참 잘 찾았어.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계단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녀의 뒷모습에 예진은 뭔가 발악하듯 외쳤다. 그 사람, 너 절대 사랑한 적 없었어. 너만 몰랐지. 그러나 그 말도, 그 외침도 이미 수진의 등 뒤로 멀어져 갔다. 아무도 몰랐다. 그 순간 바로 옆집의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문구멍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수진은 달렸다. 마치 땅이 발밑에서 사라진 것처럼 몸이 붕 떠있는 기분이었다. 한 번만 잘못 디뎌도 넘어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겨우 1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출입문을 향해 겨우 발을 내디뎠고 그 순간 문이 삑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앞엔 배달기사 하나가 서 있었다. 샴페인을 들고. 수진은 멍한 얼굴로 그를 스쳐 지나가며 생각했다. 그래, 이제 다 갖췄네. 집에 도착했을 땐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현관문을 닫고 푸석푸석한 푸푸에 주저앉은 그녀는 모자를 벗고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가방 속에서 울리는 휴대폰의 방전 알림 소리에 겨우 일어섰다. 불을 켜자 현관은 따뜻한 노란빛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무겁게 신발을 벗고 코트를 벗은 뒤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원형 액자에 담긴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다. 결혼 전 두 사람이 찍은 사진. 빛나는 얼굴들, 그들의 눈빛은 같은 방향,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수지는 조용히 생각했다. 수많은 꿈, 수많은 계획. 하지만 이런 싸구려 막장 드라마 같은 결말은 그녀의 인생 계획에 없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마치 이 일들을 이미 수차례 되풀이했던 사람처럼 옷걸이에 걸려있던 준호의 옷을 하나씩 꺼내 큰 여행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신발, 욕실의 세면도구, 부엌의 개인 물품까지 하나하나 손에 집히는 대로 그녀는 그를 지워내고 있었다. 그 순간 벨이 울렸다. 수지는 또 하나의 반쯤 찬 가방을 넘어서며 현관으로 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그녀 자신조차 놀라게 했다. 문 앞엔 준호가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지 않았다. 이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이 문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란 걸. 수진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친 순간 그의 말은 목구멍에서 멎고 말았다. 잠깐만 기다려줘. 수진은 담담히 말했다. 아직 내 짐 다 못 쌌어.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조금 전까지 수진이 주저앉아 있던 푹신한 푸푸였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고 수진은 말없이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혹시 빠뜨린 그의 물건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눈빛으로 부엌부터 방 안까지 차분히 살폈다. 그녀는 욕실 서랍을 열어 그의 면도기와 스킨병을 꺼냈고 거실 탁자 위에 남아있던 작은 노트북 충전기까지 모두 챙겨 큰 여행 가방의 옆 주머니에 넣었다. 무언가 빠뜨린 게 있어도 상관없었다. 나중에 발견되면 그때 시댁으로 보내면 그만이었다. 모든 정리 작업을 마친 후 수지는 커다란 가방의 지퍼를 닫고 손잡이를 힘주어 끌어올렸다. 가방은 묵직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엔 단호함이 있었다. 마치 이 무게가 지나간 15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짐들을 하나둘 복도로 꺼내놓았다. 큰 가방, 작은 박스, 운동화가 든 비닐봉투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았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움직이진 않았다. 그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할 기회를 엿보는 듯했지만 입은 굳게 다물린 채였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진아, 다시 생각해봐. 나 진짜 나갈게. 하지만 넌 어떻게 혼자 살 건데? 너 일 안 하잖아. 민서도 점점 클 텐데 필요한 것도 많고. 이대로 괜찮겠어? 그는 시간을 벌려는 사람처럼 말끝을 질질 끌었다. 어쩌면 문을 나서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게 될 걸 직감했기에 아직 이 문턱을 넘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아는 거야. 사무실엔 자주 안 갔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충분히 벌었어. 민서랑 나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어.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 오늘은 그냥 그만하자. 열쇠는 선반 위에 두고 가.
준호는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듯 말했다. 그래? 두고 보자. 하지만 말끝에 실린 무게는 오히려 본인이 패배를 자인하는 듯한 체념에 가까웠다.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선반 위에 툭 올려놓고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수진은 잠금 장치를 딸깍하고 돌렸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찻주전자를 들고 물을 받으려 했지만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 예고 없이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배신감이 그녀의 내면을 덮쳤고 그 무게에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부엌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너져 내리며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토록 억눌렀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준호와의 지난날, 예진과의 추억, 거짓된 웃음과 믿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수진은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주전자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찬장 맨 윗칸에 숨겨두었던 고급 이피차 상자를 꺼냈다. 아주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차였다.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이었다. 이별의 시작이자 새로운 인생의 첫 장.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고 머릿속은 멈추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했다. 준호와 함께한 15년,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사랑은 눈을 가리는 것일까? 아니면 그가 너무나도 능숙하게 사랑받는 척을 해왔던 걸까? 그리고 예진, 그녀를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쓰라렸다. 둘도 없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20해 넘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등을 돌릴 줄이야. 그 모든 우정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수진의 마음은 끝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녘이 다 되어 잠들었고 눈을 뜬 건 겨우 8시도 되기 전이었다. 커피를 한 잔 마신 후 그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 집엔 배신자들의 흔적이 남아선 안 되었다. 깨끗한 공간, 새로운 삶,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민서가 시댁에서 돌아왔다. 수진은 이 순간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다. 거실로 들어선 민서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엄마, 진짜야? 아빠랑 이혼하는 거야? 수진은 딸을 가만히 안고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민서야. 아빠랑 나는 헤어지기로 했어. 하지만 널 위한 사랑은 달라지지 않아. 아빠는 여전히 네 아빠야. 그건 변하지 않아. 어른들은 때로는 서로의 길을 따로 가야 할 때가 있어. 언젠간 네가 더 잘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민서는 작게 흐느끼며 말했다. 할머니는 엄마가 너무 자존심 센 거라고 했어.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었잖아. 수진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자존심이 센 걸 수도 있지.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어. 다 용서하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날 하루는 무겁고 적막하게 흘러갔다. 아이 방에서 가끔 들려오는 깊은 한숨소리 외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민서를 학교에 보낸 뒤 수진은 핸드폰을 들어 예전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전처럼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전부 다요. 그렇게 말한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숨어있지 않겠다는 결심이 느껴졌다. 그녀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는 작았지만
수진에게는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법무팀 팀장으로 일했던 그곳은 그녀에게 자부심과 성취감을 안겨주었고 한때는 그녀가 사회 속에서 당당히 존재하던 자리였다. 그러나 민서가 자주 아프고 육아와 가사를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지면서 결국 준호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엔 그녀도 이해했다. 아이에게 집중하는 게 맞겠지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존재가 집이라는 공간에만 갇히는 느낌에 점점 말라갔다. 아이가 자라고 그녀 자신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단순한 아내이자 엄마, 그렇게 규정되는 삶이 익숙해질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를 외면하고 살아왔던 이유는 가정의 안정을 위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직장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고 간단한 자문을 부탁받은 일이 있었다. 그 일을 무사히 마친 뒤 몇 번의 비슷한 요청이 이어졌고 그렇게 수진은 천천히 다시 자신의 일을 되찾아갔다. 처음엔 소소한 외주 형태였지만 곧 그녀는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집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프리랜서로 자리 잡았다. 사무실에는 가끔 회의나 대면 상담을 위해만 나갔고 대부분의 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의뢰인들은 그녀의 꼼꼼한 일 처리를 신뢰했고 그녀의 상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소개해 주었다. 그렇게 수진은 어느덧 상당한 수입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었지만 준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내를 여전히 집에 있는 여자로만 여겼다. 그녀는 항상 말없이 참아왔다. 자신이 다시 일하는 것조차 말하지 않았던 건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상대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준호가 외도한 충격보다 오히려 자신을 끝까지 몰랐다는 그 무지가 더 큰 배신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 그 사람은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진 적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자 그녀는 문득 결심했다. 이젠 스스로의 삶을 살기로.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진은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결혼 15주년을 맞아 준호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려 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모아온 돈으로 제법 괜찮은 차를 알아보았고 기념일 당일 함께 매장에 가서 계약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허무하게 무너졌고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젠 내가 직접 운전면허를 따서 내가 원하는 차를 타고 다닐 거야. 우리 민서와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한 그녀의 일상은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하게 흘러갔다. 며칠 후 아침 일찍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그녀는 눈을 떴다. 발신자는 낯익은 번호였다. 예진이었다. 수진은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정말 더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상처 준 사람들과는 다시는 연결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아파트 입구에서 낯선 듯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다. 예진의 남편 성민이었다. 그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고 초조하게 위를 올려다보며 수진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물었다. 진짜야? 그날 네가 준호랑 예진이 있는 걸 본 거 그게 사실이야? 그의 눈엔 피로와 분노, 절망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부탁이야. 거짓말하지 마. 옆집 아주머니가 다 봤다고 말했어. 근데 나는 직접 내 입으로 듣고 싶어.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거야? 대체 얼마나 나를 속인 거냐고. 그 순간 수진은 얼마나 그가 아내를 사랑했는지를 느꼈다.
그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 씨,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왜 확인하고 싶으세요? 상처만 더 커질 텐데. 그 말에 그는 힘없이 벤치에 주저앉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수진아, 난 어떻게 해야 해? 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수진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성민 씨. 있는 그대로, 부끄럽지 않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상처 준 건 그 사람들이고 우리가 무너질 이유는 없어요. 나도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과거는 과거고 이젠 미래를 봐야 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살며시 눌러주었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성민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아직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언젠가는 그도 수진처럼 깨닫게 될 것이다. 과거는 현재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을. 미래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용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며칠이 흐른 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다. 마음이 다 나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어딘가에서는 확실히 정리가 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민서를 등교시킨 뒤 서재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법률 자문 요청은 꾸준히 들어왔고 예전보다 더 능숙하게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며 안정을 찾아갔다. 놀랍게도 과거의 그 불안하던 감정들은 점차 희미해졌고 오히려 혼자라는 현실이 주는 자유로움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침묵이 무섭지 않았고 정막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집안은 항상 깨끗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새로운 질서와 정갈함이 깃들었다. 밤에는 향을 피우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은 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들이었다. 민서도 서서히 적응해갔다. 처음 며칠은 말을 아끼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수진은 딸과 많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갖고 싶은 책이나 장난감. 사소한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민서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밤중에 잠결에 깨어난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수진은 이불을 끌어올려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응, 우리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이 거짓이 아니기를 그녀 자신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비록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쓰린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 감정이 그녀를 집어삼키게 두진 않을 것이었다. 하루하루 정리하고 하나하나 놓아버리면 언젠가 그 모든 고통도 사라질 거라고 믿고 있었다. 이혼 서류는 조용히 준비 중이었다. 이미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었고 그녀는 감정의 개입 없이 모든 절차를 차분히 밟아가고 있었다. 준호는 별다른 저항도 없이 동의했다. 오히려 본인이 더 급한 듯 했다. 수진은 그런 그의 태도를 보고 실소를 흘렸다. 그토록 자신감 있던 사람도 모든 걸 잃는 순간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하루는 수진이 민서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 길에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다. 예진이었다. 길모퉁이 작은 슈퍼 앞에서 혼자 앉아 커피캔을 들고 있었다. 예전처럼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입고 있는 옷도 어딘지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수진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불안한 눈빛으로 말을 걸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 진짜 미안해. 그땐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수진은 한동안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예진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고 여전히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듯 했다. 그러나 수진은 이제 그 시절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너도 알잖아.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리고는 민서를 데리러 걸음을 옮겼다. 예진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만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베개에 머리를 얹자마자 문득 지난 15년의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갔다. 처음 준호를 만났던 날, 결혼식 날, 민서가 태어나던 날, 함께 웃고 울던 수많은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과거로서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다. 슬프지만 이제 나는 나로 살아야 해.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그렇게 다짐한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 뛰놀던 강가의 하얀 백사장이 펼쳐졌고 그 위로 해가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고 계절도 바뀌어갔다. 수진의 일상은 점차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그녀는 주말마다 민서와 함께 공원에 나가 걷기도 하고 오래전 읽고 싶었던 책들을 하나씩 꺼내어 천천히 곱씹듯 읽었다. 그녀의 집에는 이제 더 이상 어설픈 추억도 과장된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대신 단정한 고요함과 스스로 다져가는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방 한쪽 벽에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였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잎사귀들은 마치 그녀의 내면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주말 저녁이면 민서와 함께 케이크를 굽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부엌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그렇게 웃는 모습이 하나둘 되살아날수록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문자했어. 보고 싶다고. 수진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서야, 넌 아빠를 만나도 돼. 네 마음이 편하다면 아빠와 연락하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는 덧붙였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자. 누구와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넌 엄마에게 소중한 존재고 항상 내 편이라는 걸. 그 말에 민서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도 나랑 있는 거 좋지? 수진은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날 이후 민서는 아빠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수진은 그걸 말리지 않았다. 아이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다만 준호와는 다시 어떤 형태로도 엮이지 않겠다는 자신의 원칙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 민서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끝까지 단단히 서 있을 것이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그녀의 생일이 되던 날, 평범한 일상처럼 아침을 보내고 있던 수진은 초인종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문을 열자 성민이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낯설지 않은 눈빛,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조금은 부드러워진 표정이었다. 이 꽃,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그는 짧게 말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화분을 받았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 창가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진과의 이혼은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그는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준비 중이라고 했다. 수지는 그에게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둘 사이엔 더 이상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는 묵직한 공감대가 흘렀다. 상처 입은 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는 긴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날 밤 수지는 새로 받은 화분에 물을 주고 창가에 올려두었다. 그 식물은 그녀가 좋아하는 하얀 국화였다. 이 꽃 언젠가 피어나겠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눕자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렸다. 불 꺼진 천장 위로 스르륵 감도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오늘을 떠올렸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 그리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삶은 다시 흘러간다. 그리하여 결국엔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 그녀도 또 한 번 새롭게 피어나리라는 것을 수지는 알고 있었다.